그래서 오늘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이제 욜로를 간단하게 볼 건데, 이제 욜로가 어떤 모델에 베이스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죠. CNN 베이스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초반대 배웠던 CNN 강의 내용을 기억이 난다고. 성명도 이래도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동사가 있어서 조동사가 있어? CNN. 그러니까 좀 동작을 좀 주시고. 화면 잘 보여요? 이거 서가지고 좀 날라가는데 잘 보이나요? 그럼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컨볼루션이 뭔지 아는 사람? 합성?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한국어 합성 신경망입니까? 컨볼루션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상수나 잘 보여.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저희 컴퓨터 CS 쪽에서 말하는 컨볼루션은 이런 커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이 커널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을 이제 CS에서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제 컴포넌트도 또 커넥트 되고,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된 네트워크들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제 fully connected 된 레이어들이랑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네. 여기서 fully connected 레이어 지는 사람 아시라고 생각하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들 의미 있어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예시가 뭐였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뭔가요? 네, 또 뭐가 있어요? 이차님, 시그모이드 그리고 이키레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그럼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 네트워크는 이것들 플러스 컨볼루셔널 레이어들과 풀링 레이어스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이 어떻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인풋 벡터가 있고, 그걸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에 곱해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좀 더 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fully connected 됐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fully connected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인풋 벡터인 거죠. 세 개 값이 인풋 벡터고, 여기 이제 웨이트들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고, 여기에 웨이트가 있겠죠. 여기에 아웃풋인 거죠. 이 아웃풋이죠. 그리고 웨이트들을 각 웨이트들의 웨이트들을 매트릭스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이게 저희가 행렬을 말할 때 이렇게 2차원 행렬이 있으면 투바이 투라고 했을 때 그래서 투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이트, 로그에 해당되는
계산되는 게 커먼 줄 수 있는 거. 그럼 요거는 2차원일 때, 이거 3차원일 때는 그 앞에 x가 들어가요. x, 깊이. 여기 써줄게요. 이런 3차원 텐서가 있으면 여기에 x는 뭐예요? 요거의 x는 2점. 그러면 저희 컴퓨터 비전에서 컨볼루션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대부분은 뎁스가 몇이죠? 3점? 좀 더 자신있게 말해도 돼요. 왜 3이냐면 RGB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뎁스가 3인 거고 유리스가 뎁스가 있어요. 이제 하이트도 있고 미스도 있고 여기 뎁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3차원 인풋에 대한 필터가 있어요. 필터, 컨볼루션 필터. 아까 저희가 2차원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봤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커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커널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거에 높은 차원을 타는 필터라고 합니다. 위스랑 하이트 값뿐만이 아니라 뎁스 값도 있는 걸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원에서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필터가 요거랑 이렇게 프로덕트를 테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값이 나와요. 하나의 리얼 넘버가 나와요. 이건 필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필터가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이렇게 프로덕트가 씌워지면 하나의 스카라 값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이 이미지에 해당되게 반복을 하면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올까요? 스칼라가 나올 것 같아요. 텐서나 행렬이라고. 스칼라라고 2000님은 왜 스칼라라고 일단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 한 번 돌렸을 때 나오는 건 스칼라 값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필터의 사이즈가 인풋보다 작으니까 여러 번 돌리면 스칼라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러면 행렬이 나옵니다. 이제 원 바이 하이트가 위스에 행렬이 나오는데 그 뎁스가 1이니까 행렬이라고 해도 되고 텐서 뎁스가 1인 텐서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뎁스가 1이고 하이트가 18이고 뎁스가 18이고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돌린 결과물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요. 사실 여기에서 보이는 건 피처 맵일 가운데 피처 맵을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돌리면 그걸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좀 더 테크니컬하게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피처 맵과 액티베이션 맵은 어쨌든 어떤 인풋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들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태경씨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의 뎁스는 하는 게 있죠. 하이트가 5, 위스도 5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컨볼루션 필터를 여러 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각각 컨볼루션을 돌려서 이제 각 필터에 맞는 뎁스가 어디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거예요. 네. 필터를 씌우는 이유는 뭔가요? 필터를 씌우는 이유. 네. 지금 왜 이 과정을 하는 건지. 이 과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왜 돌리는 거죠? 네.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아주 정적이에요. 이거 왜 할까요? 이걸 하면 뭘 저희가 얻어낼 수 있고 모델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 공개해요. 어쨌든 그거랑 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필터가 많은 이유가 또 그거랑 연결돼요. 한번 필터가 왜 많아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필터의 개수는 그러면 이제 아웃풋된 최종 텐서의 뎁스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이거를 아웃풋 채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꼭 뎁스가 3인 텐서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뎁스가 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러면 컨볼루션 필터의 뎁스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요 필터가 뭐 10개 있다, 16개 있다, 18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웃풋 때는 결과 텐서의 뎁스는 18이요. 자, 그럼 아웃풋 때는 결과 텐서의 하이트와 미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빼놓는 게 바이어스죠. 바이어스는 하나의 필터에 대해서 하나의 컨스턴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요 각각은 스칼라고 그게 필터가 6개가 있으니까 각 필터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스칼라가 6개 있다 해서 이게 1/6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치로 돌릴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컨볼루션 영상을. 그러니까 3/32/32 이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N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요거를 이렇게 각각의 필터에 컨볼루션 돌려서 이렇게 배치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흥미로운 게 이 배치 연산을 왜 하냐면 배치 연산을 왜 하냐면 이제 컨볼루션은 좀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돌아갔었고요. 그러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들은 인풋이 뭐죠? 인풋이 벡터죠. 뭐 원바이 n이 벡터가 있다고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스포즈를 해줘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이런 벡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K는 여러 번 쓰시면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이 여러 개 있어요. X넷고 Y넷고 Z넷이라고 칩시다. 인풋 X 벡터가 이제 웨이트 행렬에 곱해져서 뭐 X넷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랑 요거 한번 해주고 요거랑 요거 한번 해주고 요거랑 요거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풋을 이렇게 배치로 놓으면 얘는 이제 원바이 n인데 트랜스포즈를 시켜줬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이 x 벡터가 x 트랜스포즈가 그러면 요거 x랑 y랑 z를 이렇게 같이 옆으로 놔주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이제 배치 행렬이 되는 거죠. 배치 행렬이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또 세 번 할 필요 없이 이 배치 행렬이랑 이 웨이트 행렬이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되겠죠? 이게 GPU 단에서는 훨씬 더 계산하기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배치라는 그러니까 배치를 통해 배치로 트레이닝 시켰을 때 장점 중 하나 그런 GPU에서의 계산 효율이 하나입니다. 배출했을 때는 컨볼루션에서도 수학적으로 해석해도 비슷한 경우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는 N은 배치의 개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풋 뎁스, 인풋 이미지의 뎁스고 그러면 요거랑 이거는 똑같고 이제 아웃풋 채널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그 결과 텐서의 엑스라고 했죠. 그걸 아웃풋 채널이라고 하는 거 같고 여기 앞에 아웃풋 채널 있어요. 하고 그런 걸 배치의 아웃풋이 나와요. 이제 요거를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작을 시행하는 레이어들이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네, 잘 질문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개만 다시 보고 갈게요. 아웃풋 때는 텐서의 뎁스는 뭐에 의해 결정되나요? 필터의 개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아웃풋 때는 텐서의 뎁스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뭐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웃풋 채널이라고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잘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이다거나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러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스태킹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태킹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들을 처음에 줄여가면서 이 CNN이 결국 커버를 하는 게 되었던 피처 벡터, 피처 텐서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약간 몇 개의 레이어에 걸쳐서 스태킹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미지가 너무 작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선제는 아직 안 들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창준씨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성으로 컨볼루션을 스태킹을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 선제 이끌어야 자, 아까 봤을 때 그러면 이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도 결국에는 무슨 오퍼레이션이에요? 리니어 오퍼레이션.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행렬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리니어 오퍼레이션 둘만 스태킹을 하면 이 모델이 뭐를 표현하기가 부족할까요? non linearity를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리니어 레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를 넣어줘야 될까요? non linearity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Q&A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스태킹을 하면 어떻게 되냐? 활성화 함수 없이. 그럴 때는 결국에는 또 다른 컨볼루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이제 하나의 리니어 오퍼레이션인데 그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모디파이 하면 또 다른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는 매트릭스가 나와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활성화 함수를 넣어줘야 된다. 또 요거를 한번 또 유심히 보면 자, 처음에는 6x 32x 32 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6x 28x 28이 됐죠. 여기에서 이 6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요? 필터의 개수죠. 필터의 개수가 어디 있죠? 그럼 여기에서 좀 틀린 점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유쾌한 게 있는데 바이어스가 필터가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고 6차원 벡터가 아니라 6차원 렌스가 있는 벡터가 아니라 하나의 스칼라가 있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PPT를 만들다가 놓치신 겁니다. 참고로 이 PPT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있는 저스틴 존슨 교수님이 2019년에 했던 강의 PPT를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분량의 수업이 이제 뉴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닥터 저스틴 존슨이 이렇게 강좌니까 일단 배우고 그런 굉장히 좋은 PPT를 모두가 쓸 수 있게 제공하는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까 범준님이 하셨듯이.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필터들은 뭘 부르는 왜 이제 한번 답해볼게요. 하기 전에 질문. 근데 이제 주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돌렸을 때 이 각각의 피처 맵이 배우는 거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엣지스 하고 어포징 컬러를 잘 어떻게 수성하고 잘 나타내기 해서 결국에는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의 액티베이션 앱을 보면 어떤 물체의 그 엣지 그리고 선 아니면 이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각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씩 이렇게 컨볼루션을 돌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범준님 질문이나 필터의 개수가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텐서의 뎁스가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 그러니까 1차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각 액티베이션 맵은 이 이미지에 어포징 컬러라던가 아니면 엣지라던가 그런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이미지에는 그런 특정한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색깔이 다르거나 엣지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어쨌든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이 이미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캐릭터리스틱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꼭 하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그 하나의 캐릭터리스틱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캐릭터리스틱들을 잡아내려면 필터가 많아야 되고 이제 아웃풋 텐서의 뎁스가 높아져야 돼요. 이게 나타내는 게 필터맵이 아니라 그 필터들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돼요. 이 수준은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 64개의 필터들인 거네요. 저는 각각의 필터예요. 그럼 이 각각의 필터를 이제 컨볼루션을 돌렸을 때 나오는 그 피처 맵이 이제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이 이렇게 7가7이 있고 이 필터의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웃풋에 이제 뎁스는 이제 신경 안 써요. 2차원. 2차원일 때 한번 그냥 어떻게 나올까요? 하이트라고 있어요. 558. 왜죠? 지금 상대는 더 이런 걸 훔쳐봤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그냥 초등학생이 설명하듯이 설명해볼 수 있어. 5번 올릴 수 있을까?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에서 시작했어. 사고만 사자. 자, 빨리 가자. 만들었어. 5. 자, 이게 좋은 걸까요? 어쨌든 그러면 인풋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돌렸으면 상수값만큼 차원이 계속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아까 이제 고민이 말했던 컨볼루션을 스태킹했을 때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뭔가 로스가 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터널 사이즈나 인풋만 가지고 컨볼루션을 돌렸을 때 아웃풋에 이제 로스랑 하이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인풋 요거 빼기 터널 사이즈 가고. 근데 이제 뭐 컴퓨터 기전에서는 뭐 하이트랑 믹스가 같다고 가정을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니면 X다 Y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치 않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이라는 걸 붙일 건데, 네, 패딩이 k-1 over 2 이때, 그러니까 2p equal k-1인데 아웃풋은 그래서 아웃풋은 W로 일정해집니다. 네, 이건 이제 패딩을 왜 꼭 2p equal k-, 그러니까 2p가 왜 꼭 k-1이냐 하잖아요. 저희가 이미지를 어쨌든 줄일 거예요. 사이즈를 줄일 건데, 줄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W-K plus 1만큼 이제 그 상수항만큼 줄어들면 뭔가 저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잘 시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이제 커널 사이즈로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브라는 걸로 줄이고, 패딩은 그냥 커널 사이즈로 이 상수항만큼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p k-1을 설정을 해놔서 진행을 하는 게 편해요. 질문 질문이 또 있나요? 그래서 자, P는 뭐라고? 2분의 K-1. 자, 이제 receptive fields라는 걸 할 건데, 이제 커널 사이즈의 K인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 아웃풋에 있는 이 하나의 이 값이 그 인풋으로 들어온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돌려서 아웃풋이 된 값의 이 부분이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 라고 질문했어요. 거기에서 이 인풋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receptive fiel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가 크면 이 하나의 셋, 그리고 하나의 박스 안에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커널 사이즈가 크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이 셀이 인풋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커널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receptive field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번 돌리면 이제 사이즈가 1 플러스, 그러니까 한 번 컨볼루션 돌리면 이 셀에 해당되는 receptive field의 크기가 이제 1 플러스 p 마이너스 1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 레이어의 개수만큼 돌리면 그러니까 원래 빅이 있고 k 마이너스 1만큼 더해주는 receptive field 사이즈의 크기. 예를 들면 이건 3이잖아요. 커널 사이즈가 3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receptive field의 크기는 3 by 3인 거죠. 그걸 돌리면 여기에서 receptive, 그 오리지널 인풋에 대한 여기에서의 receptive field는 어떻게 돼요? 실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강의하실 때 그 교수님이 꼭 강의를 강조를 하셨던 게 receptive fields라는 텀이 이게 요 전 단계의 receptive field를 물어보거나 나타내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완전 인풋 단계에서 receptive field를 나타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혼동하지 않게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receptive fields가 시사하는 바가 이제 저희의 최종 아웃풋이 이 인풋에
충분히 큰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려면 우리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해. 그리고 인풋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랑 하이트 값이 커질수록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해진다. 요 아웃풋에 있는 각 셀의 리셉티브 필드가 오리지널 인풋에 대비했을 때 충분히 오리지널 이미지를 잘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다운샘플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레이어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리셉티브 필드에 대한 질문. 리셉티브 필드라고 했죠. 요거에 해당되는 질문. 그럼 아웃풋을 뭐라고 한다 했죠? 컨버루션 돌렸을 때 아웃풋을 뭐라고 했죠? 피처, 네, 아니면 어떤 함수를 거치면, 활성 함수를 거치면 엑스프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한 5분 정도 쉴게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충분히 큰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필요한데, 만약 저희가 사이즈를 아까 패딩을 K-1/2로 놔두고 패딩 넣어두면 이 인풋 이미지랑 아웃풋 이미지가 어떻게 차이가 이 다이멘션의 차이가 적진 않았어요. 상수만큼 안 해요. W-K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상수만큼 되면 예를 들면 얘네 10번이 걸고 아웃풋이 4x4면 몇 번을 눌러야 될까? 컨볼루션을. 커널이 뭐 쓸데없이 크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뭐 커널이 뭐 7x7 커널이라고 하고 1024를 4x4로 하고 소를 각 엘러먼트가 이 1024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려면 많은 내용을 필요하겠죠. 이게 상상만큼 줄어들면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운샘플링 기법인데 이제 다운샘플링 기법을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컨버루션이라는 걸 알아볼게요. 이제 스트라이드는 뭐냐면 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색깔? 이게 초록색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나요? 이거 원래 본문 이미지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갔죠? 그래서 여기다 여기로 갔으니까 1, 2 해서 스타일이랑 트인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러면 저희가 아웃풋 다이멘션을 비율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스타일을 추가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P는 뭐라고요? K-1이 되면 K가 없어지고 이제 아웃풋 값이 슬라이드의 비율로 그러니까 비율로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게 7/7이었는데 스케일가 2여서 3/3이었어요. 어떻게 3/3이 될 거예요? 7을 뒤로 나누면 3점 얼마나 되죠? 이제 플로우를 떼서 하면 된 거죠. 12점이 나오니까 스타일들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원하는 비율대로. 이 K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템플링 걸고 서mer 사이즈 상관없고 헤딩이 이제 K-1을 주고 스타일드가 2면 아웃풋 값은
윌슨은 3인데 윌슨랑 하이트가 1024 레이팅 뜻이고 똑같이 대충 다 3이지만 커널 사이즈 상관없이 그런 특정 커널 사이즈를 가진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헤딩은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쓰라고 했을 때 앞으로 사실 윌스랑 하이트는 네. 이거 움직이고 S 나왔어요. 소수점이 네. 510이죠. 그냥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 4살. 그게 혹시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패딩을 이렇게 K-4를 주로 맞춰놓고 이제 컨버전을 돌리면 저희가 스타일만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을 사이즈를 비율로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타일 컨버전.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문제를 내주세요. 인풋이 32x32 이제 커널 사이즈가 5인 필터들이 10개가 있는데 스트라이드가 끼고 패딩이 초입일 때 아웃풋 찾으시면 돼요. 아웃풋을 찾으시면 돼요. 2번? 2번 너무 짧나? 근데 이거 하려면 이거 안 합니다. 아웃풋 C. 아웃풋 C 보시고 계산해보세요. 됐어요 이거? 네. 그러면 질문? 네. 그게 스트라이크가 2에 3이면 소수점을 가서 왕이 나왔잖아요. 그럼 저기 그림상 내 왼쪽인데 그거 뭐라고 하지? 필터가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거치지 않으면 가만히 나와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어느 정도 찍어주고 뛰다 보면 마지막으로 칼이 모자라는 게 싶어요. 그 필터의 이 넓이랑 높이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소수점을 거기다 거기는 계산 안 한다는 거 거다지 부족하면 거기는 필터가 안 한다는 거 그러면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인풋 사이즈가 2로 나눠져야 되고 2에 빼주면 좋아요. 스타일은 이분이면 좋고 커널 사이즈는 어드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에요. 어드가 한번 볼수 몇 개? 이건 아웃풋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돌리잖아요. 머신에서 이 뭔가 이거 사이드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를 하니까 그래서 몇 개가 있을까? 다 있을 것 같아요. 베어스 이건 포함 없죠? 왜냐면 좀 트리키한 게 우리 앞에 상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인풋 텐서의 값에 맞춰줘요. 각 데이터가 있고 368, 598, 5에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컨버전을 돌리면 몇 번 이 곱하기 연산이 돌아갈까요? 다음 매직으로 구해봤다. 잠시. 하나 25가 곱한 게 25번 넘는 거인데 그게 스위치가 됐어요. 스위치가 다 포함해서 하는데 32번 35 믹스가 있으니까 25번 32번 32번 하는데 이게 또 10개가 있으니까 그냥 쓰고 있어요. 70만 박수. 질문 있나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웃풋이 32 by 32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 텐서가 있고 그거를 이글까지 한번 다 곱하고 더해주면 하나의 값이 나와요. 32 by 30이라는 거 그거를 몇 번 했다는 뜻이에요. 32 곱하기 32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필수가 10개 있으니까 32 곱하기 32번 한 거를 10개의 필터에 다 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준 거죠. 곱하기 10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그 필터랑 이 텐서랑 이렇게 다 하고 한 개 이 텐서를 돌리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 그 한 번에 멀티플라이 엔드가 이제 여기 필터 사이즈가 3바이 5바이 5니까 그 멀티플라이 엔드가 3곱하기 5곱하기 5막 했으니까 그래서 얘 진짜 이해된 거 맞죠? 오케이? 요약하자면 P는 뭐라고요? 이번에 K만 했습니다. 준서씨, P는 뭐라고요? 상준씨, P는 뭐라고요? 성현씨, P는 뭐라고요? 이번에 K만 했습니다. 인풋은 홀 써야 돼요? 짝 써야 돼요? 물시랑 하이트다. 짝 써야 되죠? 필터의 뎁스는 뭐의 뎁스가 같아요? 인풋 손, 아웃풋 손. 자, 뭘 배울 거야? 필터의 뎁스는 뭐의 뎁스랑 같아야 돼요? 인풋의 뎁스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웃풋 채널이 뭐죠? 필터의 뎁스. 아까 보면 필터의 뎁, 깊이. 필터의 개수가 아니라 필터의 뎁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채널은 필터의 개수인 거고, 필터의 개수는 뭐의 뎁스예요? 뭐의 뎁이에요? 아웃풋의 뎁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의 뎁가 필터의 개수. 이유가 뭘까요? 상준씨? 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아주 좋아. 자, 보시면 이 3 by 32 by 32를
3x5x5 필터랑 컨볼루션을 돌리면 요거 하나만 필터 하나에 대한 컨볼루션을 돌리면 하나에 뭐가 나와? 하나에 액티베이션 밸류 나오죠. 하나에 행렬이 나오죠. 왜 행렬이냐? 백스가 얼마니까? 3원. 액티베이션 밸류 하나의 백스는 1점. 이 필터 하나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컨버전을 하면 이제 1 by x by x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필터 두 번째 필터에 대해서 하면 그게 하나가 더 생기겠어 액티베이션. 그럼 그거를 이제 6개가 필터가 6개니까 액티베이션 대수가 원짜리 되면 6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아웃풋의 x는 5의 개수랑 같다고 필터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이터치로 매일 이런 거를 파이터치로 할 건데 저희는 뭐 컴퓨트비를 쓸 건데 자 보면 인텐 개수, 아웃풋 개수,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크 탭이 있고 네, 그 아래 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보이면 아웃풋 채널은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풋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아웃풋 채널이요. 아웃풋 채널이 뭐라고요? 필터의 개수죠. 필터의 개수는 저희가 이 이미지를 컨볼루션 눌렀을 때 충분히 나타내려면 최소한 몇 개의 액티베이션 밸류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만큼 필터의 개수를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커널 사이즈는 뭐여야 된다고? 커널 사이즈는 홀수여야 돼요. 홀수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홀수여야 스트라이드는 저희가 정하면 되고 패딩이 뭐라고요? P는? 잠깐! 어떤 어디가 너무 잔인한 것 같으니까 P는 K-1 over 2 2분의 K-2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배운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스. 이제부터는 풀링 레이어라는 걸 배울 건데 풀링 레이어는 another way to down sample. 아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다운 샘플은 뭐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어떤 헤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패딩, 커널 사이즈, 필터의 개수 이런 것들을 헤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제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다운 샘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레이어거든요. 이거는 X가 1이니까 블랙앤화이트죠. 자, 요게 뭘 나타내는 애일까요? 포텐셜. 이게 뭘 나타낼까요? 뭔가 여기에 선이 있고, 뭔가 여기에도 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 엣지일 수도 있겠죠. 이 액티베이션 메서는 약간 그런 거를 나타내는 액티베이션 메서거든요. 네, 그거를 아웃풋 해도 이 수출된 그 피처들은 잘 나와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의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맥스 플링이 뭐죠? 맥스 플링도 똑같이 커널 사이즈가 있는데 얘는 뭐 곱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추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스타일드가 2니까 이렇게 있다가 둘 이렇게 먹겠죠. 여기에서 8이 제일 크니까 8이 저기로 가.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또 스타일드가 2니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거 4가 되고 3이 되고
이게 맥스 풀링. 그래서 뭐 맥스 풀링. 자, 뭐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런 어떤 액티베이션 맵을 있을 때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가장 뭐랄까 활성화되어 있는 그냥 가장 큰 값을 풀링해서 다운 샘플링 하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버전 배우고 스플릿 배우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스플릿 컨버전이랑 풀커넥트랑 웨이 펑션들을 여기 잘 조합을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제대로 된 그 모델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컨버전을 돌리고 그걸 이제 플렉스해서 풀커넥트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많아요. 컨버전 네트워크가. 시도는 컨버전 외러. 아까 계산해봤을 때 러너블 파라미터가 각 외러마다 76만 개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외러가 보통 막 5개씩 한 몇십 개 있어요, 보통 외러. 그러면 한 외러당 뭐 3발, 5발, 10발, 3발, 5발 보면 76만 개인데 그러면은 그게 뭐 몇십 개가 있으면 몇백만 개거든. 그 러너블 파라미터가. 근데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1을 끝내시라고요. 요거 이 수식 어디서 많이 봤어요? x 빼기 익스펙텐스 나누기 저거 아래 저거 뭐예요? 텐스 저거 아래 저거 뭐예요? 베리언스에 루트 씌운 거? 베리언스에 루트 씌운 거 뭐예요, 여러분? 어? 그쵸?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그 위에 뭐를 빼주는 거예요? 저 expectation은? 평균이죠? 어디서 봤어요? 성민씨 이거 무슨 값이에요? 집값.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정규화. 정규화가 뭐예요? 어떤 분포도가 있으면 너무 못생겼다. 어떤 분포도가 있으면 이유가 0이고 밸런스가 P 가우시안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이걸 쓰는 거잖아요. 불과 몇 주 전에 이렇게 처음에 이거 보고 와 이거 싶었어요. 이거 그거는 했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는 이유가 여러 어떤 통일된 유닛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사실 똑같아요. 어떤 이 인풋들의 값을 이 뉴런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dea is to normalize the output of a layer so they have zero mean and unit variance. Zero mean and unit variance.
Why? It helps to reduce internal covariance shift, improve optimization. 자, 이제 internal covariance shift가 뭔지를 이제 저의 비약한 학부생의 머리를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배치로 돌리잖아요. 배치로 돌리면 이제 요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게 이 웨이트에 의해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벡터가 배치가 있으니까 배치 사이즈가 n이라고 했을 때 이 벡터가 n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개가 이제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 웨이트 행렬에 의해 이 값이 결정되고 이 값이 또 여기로 들어가서 이 웨이트 행렬에 의해 실험 아웃풋이 결정되잖아요. 이 n개가 이제 simultaneously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거 이제 픽 코어딩이 끝나면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로스값 구하고 요 웨이트랑 요 웨이트랑 어저스트 되겠죠. 그럼 어저스트 됐을 때 그냥 러닝 웨이트가 충분히 크다거나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배치 안에 있던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저스트된 웨이트가 그러니까 이 웨이트는 이 어저스트 되지 않는 웨이트에 의해 발생한 이 인풋 값에 맞게 이 웨이트는 어저스트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다시 어저스트가 일어났으니까 만약 러닝 웨이트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 이 새로 들어온 이 벡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이 웨이트가 기존에 어저스트 했던 디스트리뷰션과 너무 동떨어져 있을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제 러닝 웨이트를 충분히 높이지 못한다거나 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스피드가 떨어진다. 가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도입하기 전에 가설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어저스트 돼서 이 인풋의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이제 프로파게이션 할 때마다 동떨어진다. 그런 현상을 internal covariance shif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의해서 x 인풋 값이 이제 x 인풋 값의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달라지는 그 에포크마다 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그 시프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죠. 이 x 값을.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거는 어쨌든 배치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계산한 물값은 요것들의 물값이 아니라 이제 요게 배치로 있으니까 이 값들이 몇 개가 있을까? n개가 있을까? 이 n개의 배치들의 각 x들의 물값입니다. n개가 있으면 여기 배치 안에 있는 물값, 이 배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이고요. 디비에이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전 말고 풀리 커넥티브부터 생각하면 이게 차원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벡터들이 이렇게 n개가 있는 거죠. 이게 x라는 배치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이 배치 안에 물값이나 그 바이어스 값이나 그한 다음에 이 값 x 값을 여기나 여기에 피딩 되기 전에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단계에서 뭐 여기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단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여기 이런 단계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예시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딥하지 않아서 예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계산한 이 값이랑 그 시그마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웨이트가 조정됐을 때 이 x 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화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입니다. 너무 통일된 디스트리뷰션을 노멀라이즈를 하면 그게 뭐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해줄 거죠. 그게 이제 간만한 베타인데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x 값들을 간만해주고 베타를 더해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모델이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 노멀라이즈 안 하는 편이 이거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편이 낫게 된다면 감마가 이제 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되고 베타가 U값으로 이제 되면서 이 두 개의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들이 이제 각각 U값이랑 시그마 값으로 모델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이 아이덴티티 맵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과 이제 모델한테 이 노멀라이즈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시프팅하거나 스퀴징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간만한 베타라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고 이 간만한 베타의 이 리니어 함수에 넣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인 거예요. 여기 아래 뭐 시그마 스퀘어드 플러스 엡실론에 놓으면 엡실론은 이제 시그마 스퀘어드가 이제 0이 될 때 이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넣은 거고 이것도 좀 중요해요. 내일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아래 부분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엡실론이라는 한국 파라미터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배치로 트레이닝 시키지만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배치 이xi라는 결과의 값에 배치 안에 있는 xj나 xk가 이 xi에 대한 결과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배치에 대해서 x값에 대해서 우리가 U값을 취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테스트 타입을 할 수 없다. 대신에 뭘 하는 거냐면 트레이닝 시키는 이 러닝 과정에서 이 U값들과 이 시그마 스퀘어드 값들의 이제 러닝 에버리지를 취한 다음에 테스트 타임에는 얘네들을 이제 상수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스트 타임에 들어온 미니 배치에 디펜드하는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계산이 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 테스트 타임에는 이 U값이랑 시그마 값을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밴이 시그마 베타 값에 이제 함수에 넣어서 출력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테스트 타임. 그래서 이제 테스팅 타임에는 배치노 레이어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변환이 되고 이제 기존에 있는 레이어가 퓨즈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U값이랑 시그마 값이 상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이셜 다이멘션 하이트나 위스는 1로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치 하나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시그마랑 U값의 차이점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액티베이션 레이어 중간에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소개를 하냐면 저희가 욜로 논문을 할 건데 욜로 논문이 15년도 중순에 처음 아마 이제 그 아카이브에 올라갔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이 15년도 3월? 1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욜로 첫 번째 버전을 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지 않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널 코베이저 시프트 같은 현상에 의해서 오토마이제이션이 미뤄지니까 지금 욜로 모델을 이제 구현할 때는 아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아주 필수인 그런 테크닉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makes deep networks much easier to train.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현상들을 방지함으로써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러닝 레이트에 의해서 이 X값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크게 시프팅하는 거를 어쨌든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방지를 어느 정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러닝 레이트로 트레이닝 시킬 수 있고 이니셜라이즈 하기에도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당시에 이 교수님이 강연을 할 때도 이 인터널 코빌리언 시트를 이제 뭐 완벽히 해석하거나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이해하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해요. 19년도 당시에도 1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이걸 이해하는데 저희가 성공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닝 할 때랑 테스팅 할 때 요게 이제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넘깁시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동안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들의 컴포넌트들을 배우는데요. 뭐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이제 CNN 알겠어요? 뭔지? 근데 CNN이 뭐 하는 앤지는 아직도 감이 안 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CNN이 그래서 왜 필요한지 이런 건 감이 안 와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뭘 하고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롤로를 해볼게요. 롤로 그래서 이제 롤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이제 아카이브 올라오고 2016년도에 이제 뭐 저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출판이 되는 그런 로고인데 저널이 뭘까요? 저널이 뭐죠? 저널 학술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롤로가 막 그렇게 유명해요. 그 전에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논문 읽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이제 구글 스칼라가 뭔지 알아서 구글 스칼라 써봤어요? 써보셨어요? 구글 스칼라가 뭐 하는데요? 논문 검색해서 검색되는 그래서 구글 스칼라에 가면 이런 멋진 코트가 써있는데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라는 말이 써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남들이 써놓은 논문을 저희가 이제 바탕으로 법적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논문 성과를 이룬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코트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구글 스칼라에 가서 저희 논문을 검색해 보실래요? 이제 사실 요거를 원스 정도만 쳐도 나온 건데 그러면 거기를 보시면 아래쪽에 그 왼쪽에서 세 번째에 cited by 63,931 보이시나요?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거 클릭해 보시면 이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논문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용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글 스콜라 가보면 이런 인용 횟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뭐 1년 동안 읽게 될 논문들, 유명한 논문들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겠죠? 그런 논문들은 다 이렇게 구글 스칼라에 쳐보면 인용 횟수가 몇만 개, 십몇만 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뭐 최근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인 어텐션 이즈 올리니드를 보면 무려 18만 번이나 인용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꼭 논문 이름을 알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토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AI가 아니더라도 뭔가 통계라던가 아니면 의학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싶을 때 키워드들로 이 구글 스칼라에서 잘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 스칼라 엔진 쓰는 법 이런 건 유튜브에도 잘 나왔으니까 한번 그런 영상 봐보시면 나중에 뭐라 해야 돼? 그 조별과제 이런 거 할 때 자료조사할 때 되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저널이란 이제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식적인 출판물로 이제 peer reviewed paper들을 실으며 학계에서 새로운 발견이나 이론을 공유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peer reviewed paper라는 건데 이제 peer는 뭘까요? peer가 한국어로 무슨 뜻이죠? 동료. 이제 다른 과학자들한테 검증받고 이제 리뷰를 받은 그 페이퍼들을 실리는 데가 학술지로. 유명한 학술지로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저널들은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는데 이 임팩트 팩터들은 해당 저널이 최근 2년간 발행한 논문들이 현재 연구를 받은 평균 6수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용 횟수가 있잖아요. 6만 개, 18만 개. 그러면 학술지에 여러 개의 논문들이 실렸을 텐데 지난 2년 동안 학술지에 실린 모든 논문들의 인용된 횟수 이제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임팩트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 IF는 이제 저널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분야 간의 비교가 어렵고 개별 논문이나 연구자의 질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아니면 할 때 SCI급 논문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SCI는 뭐냐면 저널을 분류하는 인덱스고 이런 저널에 당신의 논문이 실리면 이제 SCI급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명한 저널들,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교수님들마다 뭔가 선호하는 저널들이라던가 그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쪽에서도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제 그 IEEE,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이 그 7번 보면 IEEE로 시작하는 그 저널들이 있어요. 저기 이제 국제 단체인데 저기가 알아두면 좋아요. 저런 단체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아요. 아래 보면 그 IEEE에서 있는 다른 저널들도 보이죠.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왜 알아두면 좋냐? 왜냐면 이제 논문을 그래서 어디서 읽냐는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저널들 가보면 이제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링크 있는데 링크 없으면 강의자리 없으면 그냥 구글에 IEEE 치고 이제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를 치면 여기로 볼 거예요. 네, 여기 와보시면 여기 아래 All Issues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 발행된 학술지 넘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번 학술지 이슈에 실린 논문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 있는 논문들을 보면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좋겠죠. 아니면 궁금한 논문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나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해당 분야에 가는 건데 그래서 또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잠겨 있는데 이거 한양대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Access to your institution 눌러서 그냥 치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널이고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학술대회, 학회라고 하죠. 이제 학회는 특정 주제나 이슈에 관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회의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여러분들 논문을 이제 수고를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술지만큼 빡빡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사를 통과하여 논문이 선정이 되면 이제 모여서 자기 논문 발표하고 뭐 Q&A 받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술지도 유명한 학술지들이 AI 분야에 있는데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립스 저기 유립스라고 하는 줄여서 립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욜로가 AI 어느 분야가 있었죠? 컴퓨터 비전 쪽이라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뭐 CVPN이라거나 ICCV라거나 CV가 들어가죠. CV가 컴퓨터 비전이죠. 이런 컨퍼런스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아직 대학원생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이런 컨퍼런스들이 있고 저는 전해드리니까 그럼 이제 저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도 읽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혹시 이거 뭔가 어디서 본 적 있거나 들어가 본 적 있거나 여기에 올려져 있는 논문 다운로드 본 적 있는 꽤나 많을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뭐 하는 데냐면 여기는 학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프리프린트된 페이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올릴 수 있는데 그 말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논문들은 꼭 peer reviewed 된 논문이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냥 뭐 적당히 이게 너무 뭐 AI에 완전히 써졌다거나 완전 개설리를 적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여기에 그 사람들의 논문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학술지에 이제 논문이 정식으로 기재되기 전에 여기에 많이 올려요. 왜냐하면 peer review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웬만한 논문은 다 여기 있어요. 뭐 텐션 이솔유니트도 여기 있고, 뭐 욜로도 여기 있고, DP도 여기 있고, 웬만한 논문은 다 여기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사실 욜로가 그렇게 별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정의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정의라는 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델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수일에 시작했을 때 살짝 언급했던 건데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평가하는 지표들은 평가 지표라고 뭐 프레시전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모델한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옵티마이즈하고 정의해야 되는 어떤 함수는 뭐였죠? 그러니까 정답과 모델이 도출하는 값들을 비교해서 손실함, 영어로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죠. 사실 이 두 개가 거진 제일 크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문제의 정의 그러니까 이 모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모델의 아웃풋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다이멘션들을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내일은 이 문제의 정의와 모델 구축 그리고 구축된 모델을 구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손실 함수와 데이터 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실 함수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손실 함수가 잘 옵티마이즈 되고 정의가 됐고 모델이 잘 구축이 됐으면 뭘 해야 되는지 준서식 뭘 해야 되죠? 모델이 있고 이제 로스 펑션이 있으면 데이터도 있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제 그렇죠. 트레이닝 시켜야 되겠죠. 트레이닝 그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욜로 유언의 원 스테이지 디멘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해준 다음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 참 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사실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리사이즈 우리 모델에 넣을 수 있게 적절히 리사이즈 해주고 모델을 돌리면 결과가 나와요. 끝이잖아요. 모델 안에서 돌아가는 뭔가 확실히 돌아가는 수학적 해석을 하고 컴파케이션 할 때 현미분 하는 거나 컨볼루션 돌리는 영상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냥 행렬곡들의 나열된 행렬곡들 크게 다른데 근데 그러면 당연히 논문을 못 쓰겠죠. 저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이 모델에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S라는 하이퍼파라미터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S by S로 이 인풋을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각 이 박스마다 이제 어떤 거를 실행을 할 거냐면 박스마다 이 박스에 있는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두 개를 생성을 하고 이 박스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지 나타내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해석. 여기에서 말하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클래스가 뭐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그래서 클래스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 저희가 분류해야 되는 오브젝트들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개, 고양이, 참, 바이크, 휴먼, 플라워스 이런 것들이 클래스죠. 이제 읽어보면 Our system model detection as a regression problem. It divides the image into an S by S grid, and for each grid cell predicts B bounding boxes, confidence for those boxes, and C class probabilities. These predictions are encoded in an S by S by detector plus C test. 일단 이 그리드마다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데 그 바운딩 박스는 이 그리드 안에 뭐 예를 들면 이 그리드라고 합시다. 그럼 이 그리드 안에 강아지가 있다. 그 이제 모델이 디텍트를 하면 그 강아지의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개 드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B의 하이퍼파라미터의 값은 2거고 그 다음에 C 그래서 C는 뭐냐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번에서 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클래스가 20개가 있는데 그러면 길이가 21데커가 이렇게 있고 또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를 뭐 캐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고 딱 하면 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 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이 해당되는 그 오브젝트의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하는 일이 사진 안에 있는 그리드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무슨 오브젝트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오브젝트냐를 모델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걸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다. 이런 벡터가 있고 각 벡터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값이 그 모델이 생각했을 때 이 그리드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의 확률이다. 그런 식으로 모델이 아웃풋을 하고 그래서 이제 S는 7개 S는 진이라는 게 7개의 그리드로 나온다고 바운딩 박스 B가 추가하는 거는 각 그리드마다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한다는 거고 그리고 C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7x7x 30 했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좀 아까 PPT에서는 텐서 할 때 뎁스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 뎁스가 뒤에 오죠. 7x7x 30이라는 뎁스 7x7이라는 헥스가 있고 30이라는 뎁스를 가진 텐서가 우리 모델의 아웃풋이다 하고 아웃풋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정의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실행해줄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 모델은 이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이제 그 똑똑하신 분들이 잘 만들었겠죠. 그럼 이런 모델을 어떻게 만드나요? 그런 거는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까 리셉티브 필드라는 걸 배웠잖아요. 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아웃풋의 이 그리드가 이 인풋의 어느 부분을 나타내요. 그러면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을 리셉티브 필드라고 썼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기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데 저거는 조금 무시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의 최종 아웃풋은 뭐예요? 최종 아웃풋은 어떤 차원을 가진 뭐예요? 제 모델의 최종 아웃풋 확률. 맞는데 제 모델의 최종 아웃풋은 X가 30이고 위스랑 하이트가 7, 3D 텐서죠. 그렇죠? 왜 7x7x 30이 텐서예요? 자, 저희 모델의 아웃풋은 7x7x 30 텐서예요. 자, 우선 왜 7x7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자, 왜 30이냐? 그러면 왜 30이냐면 각 요 그리드마다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물체의 정체를 나타내는 벡터가 그 렌스가 뭐예요? 원바이 젖이에요. 원바이 3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바이 20이에요. 왜냐하면 그 파스칼이라는 요 데이터셋에 레이블된 클래스는 20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레이블된 클래스가 20개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식할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20가지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10은 뭐냐면 이 그리드마다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물체를 감싸는 요 바운딩 박스를 만들 거예요.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값, 이 x축과 y축을 비교를 했을 때의 중심값과 이 위스랑 하이트 그리고 컨피던스라는 스코어, 이렇게 하나의 바운딩 박스에 5개의 값이 들어가죠. 중심값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x좌표, y좌표를 중심으로 했을 때의 그 박스의 위스랑 하이트 그리고 컨피던스. 그래서 각 그리드마다 이 그리드 뒤에 몇 개의 값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7x7 행렬이 있고 각 행렬의 이 그리드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바이 30의 벡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리드가 7개가 있을까? 그 각 사물함이 문이 7개가 있고 그 사물함 안에는 사람이 30명이 들어가요. 각 사물함. 그리고 각 사람이 나타내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저희가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아웃풋은 7x7x 30짜리 텐서인 거예요. 3차원 텐서. 이 텐서의 값을 저희는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해석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이제 문제의 형식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웃풋이 7x7 30의 텐서가 나오고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리셉티브 필드로 돌아와서 이 7x7의 30 있잖아요. 자, 7x7의 30짜리 텐서가 있는데 요 하나의 값, 요 하나의 벡터 값, 요 하나의 벡터 값에 리셉티브 필드가 인풋이 어떻게 돼요? 3바이 448가 이게 인풋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다고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요 그리드의 리셉티브 필드는 이 448바이 448만큼 클까요? 충분히 큰 리셉티브 필드가 보장이 되어 있죠. 꼭 이미지 전체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원본 이미지가 그래서 다시 이 이미지를 보면 다시 이 이미지를 보면 근데 좀 이걸 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게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생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를 생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뭐에 대해서 뭐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드 안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봤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을 장착하고 한번 봐봐요. 이거는 사실 최종 아웃풋이 7x7인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나눴다는 게 아니라 최종 이미지가 7x7인 거고 아니, 최종 그 아웃풋이 7x7인 거고 그럼 그 최종 아웃풋의 리셉티브 필드 이 1/30 벡터의 값에 영향을 끼치는 원본 이미지의 리셉티브 필드는 훨씬 진짜 이 그리드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뭐 강아지의 이 손만 보고 나서 이 강아지가 이 이미지에서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이 물체의 중심값이랑 그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알아? 요거만 보고. 근데 리셉티브 필드가 충분히 크다면 이 그리드가 아웃풋 값에서 이 7x7 중에 이 그리드의 리셉티브 필드가 이 강아지랑 물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면 말이 되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을 중요하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휴먼이 있는데 요거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휴먼을 주실까죠? 사람이 이러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러고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이 아웃풋 값의 그리드가 리셉티브 필드가 충분히 크다면 말이 되겠죠. 또 X값, Y값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448, 448, 3짜리 어떤 텐서가 들어왔을 때 무언가에 넣으면 어떤 머신, 기계에 넣으면 이런 7x7 30짜리 텐서를 출력하고 그 텐서에 있는 7x7 다 그리드 안에 있는 1/30짜리 벡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바운딩 박스의 전도들과 컴퓨턴스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포함하는 어떤 텐서를 만들어내는 머신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신이 있으려면
뭐 그림의 리셉티브 필드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뭐넌 리니어리티가 추가가 돼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대학원생들이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써놨어요. 각 레이어가 뭘 하는 레이어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여기 읽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자, 7x7, 64 하고 S가 있고 77, 64가 있고 S가 있고 B가 있는데 7이랑 7은 커널 사이즈고요. 7이랑 7은 커널 사이즈고 64는 아웃풋 채널. 아웃풋 채널이에요. 아웃풋 채널은 뭐랑 같다고요? 필터의 개수랑 같아요. 그리고 S는 뭘까요? 스트라이크. S하고 D가 있다는 건 스타일가 이하는 뜻이에요. 이 맥스풀도 코널 사이즈가 있고 스타일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반복이에요. 뭐 커널 사이즈 있고 아웃풋 채널 있고 S가 굳이 없다는 거는 S는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딩도 굳이 안 적어놨죠. 왜냐? P는 얼마니까? B분의 C-1 궁금이죠? 내가 플러스인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거라고 가정을 하고 차원을 축소시키는 거는 스타일드만을 이용해서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요 위에 사진들의 숫자는 너무 막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자 3x 4, 아니 3x 448x 448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요거 커널 사이즈가 7이고 아웃풋 채널 64고 스타일드가 2인 컨볼루션을 돌리면 아웃풋의 다이멘션은 아웃풋 텐트의 다이멘션은 뭐가 60점? 일단 뎁스가 64고 위스랑 하이트는 224로 448 나누기 2니까 스타일드가 2니까 그 다음에 맥스풀 커널 사이즈가 2고 스타일드가 2면 얘에게 풀린 에어를 거쳤을 때 아웃풋은 X는 똑같이 24로 되고 그냥 448이 이제 224로 여기에서 된 게 요거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더 112로 이제 쪼그라들어서 근데 왜 여기에는 192가 써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요. 여기에 왜 192가 써있냐면 요거를 돌리고 나 다음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세요. 요 위에는 안 봐도 돼요. 요거 보고 여기 위에서 봐야 되는 거 요거. 그래서 컨볼루션을 이렇게 쫙 컨볼루션이랑 프레임 레이어를 쫙 이렇게 돌렸을 때에 최종 값은 7x7의 1094인 거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플래튼을 해서 프리 커넥티드 내에 돌린 다음에 이렇게 7x7의 39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의 모습.